네,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 기록 클로버 노트 서비스의 웹 기술 토파 보기를 발표하게 된 저는 클로버 노트 팀의 리더 임대현, 제 옆은 테크리드 이은성입니다. 네, 은성님은 조금 있다가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 팀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급 이상의 FE 개발 지식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였으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2011년에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데뷔에 참가하게 되었고 나도 저런 데서 발표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이후 목표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효과툰 저작 툴 구현 이야기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저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익상 이사님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발표 편하게 들어주시고 이 발표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줌, 모노레포, 아토믹 패턴, 리코일은 이은성 님이 발표하실 예정이고 남은 부분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버 노트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노트는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뵌 서비스인데요.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말로 녹음을 하면 클로버 노트가 글로 변환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말을 글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음성 변환 엔진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화자를 분리해주고 시간별 메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AI 내용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강의, 상담, 미팅 등에서 다양하게 녹음하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글로 보여주고 더불어 회의록까지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는 앱으로 실시간 녹음을 하면서 PC에서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북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보시게 될 V2 버전에서는 웹에서도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인식 변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된 결과는 화자별로 알아보기 쉬운 UI를 구성하고 있고 인식된 결과물을 가지고 키워드 요약이라든지 AI 요약을 통해 전체 음성 기록을 핵심 부분만 추출하여 요점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정리한 회의 요약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노트가 개인으로만 쓰이지 않고 팀, 조직 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 녹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줌과 연결하여 줌 녹음을 음성 기록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클로버 노트와 줌을 연결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줌 회의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노트로 변환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줌 연결 부분은 FE 개발자인 저희가 Node.js로 POC를 해서 실서비스까지 연결한 부분인데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개발했고 여러분도 어떻게 서비스에 줌을 연결할 수 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클로버 노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노트 V2에서는 오프라인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PWA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미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에서 PW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PWA를 지원하게 되면 앱과 유사한 경험을 유저에게 줄 수도 있고 앱보다도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푸시 메시지나 오프라인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V2 버전부터는 PWA를 지원하게 되었고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웹 개발에 Next.j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Next.js는 오프라인 지원을 위해 Next PWA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넥스트 PWA 모듈을 자세히 보시면 워크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워크박스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PWA를 손쉽게 하기 위한 JS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쉽진 않게 PWA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워크박스라는 모듈을 이용했고요. 넥스트 PWA를 추가하고 간단한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의 서비스는 바로 오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세팅만으로는 PWA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CRUD 중에서 리드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CUD, 즉 포스트, 풋, 딜리트는 추가로 개발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건 오프라인 됐을 때 CUD 부분을 다 막아주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리고 꼭 CUD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인덱스드 DB를 이용하여 로컬 DB에 저장 후에 온라인이 되었을 때 싱크를 맞춰주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 클로버노트 V2에서는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값들은 모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트 목록, 노트 상세 등의 데이터는 인덱스드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CUD 부분은 막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댓글같이 추가로 작성하는 서비스가 아닌 동시에 편집 가능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어서 로컬 DB에 저장을 한 후에 서버에 싱크를 맞추려면 충돌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CRDT라는 기법을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CRDT 모듈 중에 저희 네이버에서 개발 중인 요키 라이브러리를 접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PWA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90% 이상 하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10%가 남았는데요. 바로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PWA로 개발하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부분인데요. V1.0을 보시면 처음 접속했을 때 JS, CS, 이미지 등을 모두 로컬 브라우저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 서비스 워커가 설치가 되는데요. V1.1을 보시면 이때부터 이슈가 발생합니다. 흔히들 웹 배포를 하면 새로 고침 시에 바로 적용되는 형태죠. 하지만 서비스 워커 때문에 로컬에 저장된 CSS, JS가 바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웹.dev 사이트에서 PWA 업데이트 부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24시간 안에 브라우저가 알아서 갱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S, 디바이스, 브라우저마다 다른 제어 로직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V1.2 부분을 보시면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웹워커 로직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5분마다 서버에서 manifest.json을 가져오도록, 캐시 없이 가져오도록 하였고 강제 업데이트 로직을 추가하였고 또한 서비스 워크가 에러가 났을 때 서비스 워크를 다시 제거하고 해당 버전을 다시 재설치 안 하는 로직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왼쪽 코드는 버전 체크를 하는 웹워커를 등록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코드는 manifest.js에서 가져온 버전 정보를 가지고 웹워커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manifest.js에 최신 버전 그리고 최소 버전을 추가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웹워커에서 새로운 버전을 가져오면 체크 버전이 실행되는데요. 현재의 버전에서 서버의 버전과 민 버전을 비교하는 로직을 수행하고 워크박스 업데이트 이후 강제로 새로 고침을 할지 말지에 대한 로직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PWA 배포 프로세스를 고민하다가 manifest JS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여 이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PWA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좋은 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덱스드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대부분의 PW 예제들을 보면 서비스 워커에서 XHR을 몽키 패치하여 우회하도록 하였는데요. 서비스 워커에서 인덱스 DB를 접근할 수 있어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크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XHR 몽키 패치하는 부분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워커에서 인덱스드 DB를 핸들링하며 개발하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드 DB를 XHR을 더 스마트하게 분기하기 위해서 API 래퍼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댑터 패턴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API 래퍼 형태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패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엑시오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패치를 제거하고 엑시오스만 사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패치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팀원들과 합의하여서 최신 기술을 사용해보자 라고 정의한 부분입니다. 다만 엑시오스를 아직 엑시오스에서는 아직 패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랑 다운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캔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할 때만 저희는 엑시오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패치에서도 얼른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의 코드는 API 래퍼에서 get banner,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인 get banner를 요청하는 코드인데요. 그 오른쪽의 코드를 보시면 뭐 use, socket first, use, 엑시오스 값들을 넣어서 저희 통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덱스 DB, 때로는 패치, 때로는 뭐 소켓 IO를 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댑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PWA라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이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시간이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응형 드리븐 개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반응형 UI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서 발표도 반응형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준비 중인 클로버노트 V2 버전입니다. 저희도 크게 PC,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의 UI를 하나의 소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UI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반응형 UX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응형 UX가 뭘까요? 네, 이제는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손가락 또는 펜슬 등 멀티 인풋 디바이스의 시대인데요. 마우스의 사용성과 반응형 UI만으로는 사용자를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PC에서도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 다 터치 가능하죠. 또한 모바일에서도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PC랑 연결되어 있을 때 마우스를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더나이저를 이용하여 현재 인풋 디바이스가 터치인지 마우스인지를 구별하고 반응형 UX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저 에이전트로 구분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저 에이전트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PC 사이즈에서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우스 호버라는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왼쪽의 화면처럼 아이템을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고 후보 시에만 보여주는 게 깔끔합니다. 하지만 태블릿이나 모바일 같은 터치 디바이스에서는 호버 이벤트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화면처럼 호버 시에 보여주던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 기능 메뉴에 대한 반응형 UX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컨텍스트 메뉴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터치에서 스와이프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을 드래깅하는 건데요. 마우스에서 클릭, 드래깅, 이동 후 드랍이 가장 익숙한 UX죠. 저희는 더불어 멀티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는데요. 터치에서 PC처럼 터치 후에 드래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롱 프레스 후에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화면은 롱 프레스를 하면 OS, iOS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 OS의 기본 메뉴가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동을 더하게 되면 PC의 드래그 사용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표를 작성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일 때는 태블릿이 가로 사이즈이지만 서로일 때는 모바일 사이즈로 UI, UX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획자분들 아마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개발자들과 많이 상의를 하셔서 이런 반응형 UX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인성님께서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콜라노트 웹팀에서 테크리드를 맡고 있는 이은성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으면 지금은 구현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개발해야 효율성 있고 또 팀에 잘 맞을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콜라노트에서 쓰이고 선택된 여러 가지 기술 스택 중에 잘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미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라서 각 키워드별로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여기서도 쓰고 있구나 정도로 작은 경험 위주로 빠르게 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POC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POC로 시작했다가 클로버노트의 주요 피처까지 올라온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줌 연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노트에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앞서 발표하신 대현님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줌 연동 POC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화상회의가 늘어났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기록에 대한 니즈도 있어서 노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줌 회의 중에 이 하단에 있는 기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진행 중인 회의에 녹음된 파일을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봐줄 수 있는데요. 노트에 이 파일만 업로드한다면 노트에서 제공하는 화자 분리와 에디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줌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자가 직접 기록 버튼을 누르고 끝난 뒤에 생성된 파일을 노트에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이 부분을 자동화하길 원했습니다. 먼저 줌에서 제공되는 API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크게는 3가지 API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태를 조회하거나 변경하는 REST API, 그리고 채팅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 그리고 회의 상태나 참가자의 상태 변화를 트래킹할 수 있는 웹훅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디오 관련 SDK나 라이브 스트림 같은 환경도 제공하는데요. 줌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줌의 대부분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트에서는 REST API와 웹훅 API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줌 미팅 중에 REST API로는 특정 기능을 실행시켜 줄 수가 있어서 클라우드 기록 같은 버튼을 대신 눌러줄 수가 있었고, 웹훅은 특정 이벤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서 줌 미팅이 시작되고 참여자가 들어오고 또 줌 미팅이 끝난 뒤에 녹음 파일이 생성되었다라는 이벤트들을 모두 봐줄 수 있었는데요.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자동화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레코딩을 이용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화살표가 되게 단순한데요. 훅을 받을 리시버 서버를 만들어 두고 인증해서 연결만 해주면 이후부터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녹색부터요. 줌을 열어서 회의를 시작하면 시작 훅을 받아서 클라우드 기록을 시작하라는 액션을 보내고 빈 노트를 생성하고요. 사람이 들어오면 참여자 입장 훅을 받아서 노트에도 참여자를 추가하고, 회의가 끝나면 종료 훅을 받아서 잠시 대기하다가 녹음 파일이 생성되었다라는 훅을 받으면 노트에 업로드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시퀀스대로 그대로 개발했더니 이렇게 저희가 기대했던 자동화 스펙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단순한 CRUD에 가까워서 큰 문제 없이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능으로도 줌과 연동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바로 실시간입니다. 저희는 진행 중인 줌의 오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은 노트가 줌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간접적인 기능인데요.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면 미팅 도중에도 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실시간 번역 같은 추가 기능으로 회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치 회의 계속 듣고 있는 챗 GPT 같은 느낌이겠죠.
방금 만들었던 클라우드 레코딩을 이용한 방식은 회의가 다 끝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어서 실시간성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었고, 줌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줌은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기능과 API를 제공하는데요. 줌에서 진행 중인 회의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치 같은 서비스에 쏴주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라이브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브로드캐스트 릴레이 서버겠죠. 꼭 저렇게 유명한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규격에만 맞춰준다면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다른 브로드캐스트 서버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라이브 스트림을 받을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준다면 현재 진행 중인 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라이브 스트림에서 통신은 RTMP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RTMP 프로토콜은 이름 그대로 리얼타임 메시지 프로토콜, 플래시에서 시작된 오래된 프로토콜인데요. 라이브를 한다면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이 RTMP 데이터를 받을 서버를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기 부담스러워서 오픈소스를 찾아봤는데요. 노드 미디어 서버 패키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스펙이 들어있었습니다. 패키지를 포크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네이버 내부에 보안 관련 부분을 추가해서 RTMP 백엔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용 연결을 사용한다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아까의 클라우드 레코딩 시퀀스에서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RTMP가 추가되었는데요. 회의가 시작되고 나면 아까는 클라우드 기록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신에 이 주소로 RTMP 데이터를 받을게 하고 라이브 스트림 연결을 요청합니다. 그럼 줌에서는 현재 비디오를 RTMP로 쏴주게 되고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면 받은 라이브 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해서 오디오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이 스트리밍으로 받고 있는 데이터를 중간중간 작은 파일로 만들어서 분석해 본다면 실시간성 처리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프로세스는 깔끔했는데요. 예외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와의 매시업이다 보니까 여러 예외들이 발생했는데요. 훅과 RTMP가 병렬로 처리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 아주 가끔씩 훅이 오지 않거나 순서가 바뀌어서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회의가 시작됐다는 훅이 안 왔는데 참여자가 들어왔다는 훅이 올 때도 있었고요. RTMP가 끝났는데 줌이 종료되었다는 훅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줌에서 진행 중인 미팅이 있을 때 REST API로도 지금 상태를 조회해 올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내내 주기적으로 REST API를 사용해서 더블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트에서는 라이브 스트림과 클라우드 기록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둘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똑같은 기능인데요. 점진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실시간 기능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줌 POC는 웹팀에서 시작됐던 POC였음에도 웹훅이나 RTMP 같은 백엔드 서버들이 필요했는데요. 모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이 경계를 나누기가 참 모호한데요. 요즘은 SSR이나 BFF 서버처럼 원래도 모호했던 경계가 더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쪽은 정말 경계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JS 장점은 다 아시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점도 아시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만 해볼까 저것까지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같은 구조와 같은 코드, 같은 타입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줌도 앱스토어처럼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클라이언트 포함해서 2,000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사람들이 화상회의에 많이 익숙해졌죠. 관련 서드파티 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줌과의 연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기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가 줌과 연동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줌의 웹훅 리시버 서버나 RTMP 서버처럼 노트 관련 프로젝트는 노트 웹사이트 코드와 함께 전부 하나의 저장소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모노레포입니다. 네, 모노레포 많이들 쓰실 텐데요. 저희 팀 역시 도메인별로 통합된 단 하나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간단하게 POC해보는 작은 프로젝트까지도 모노레포 안에서 추가되거나 지워지고 있습니다.
모노레포의 기술적인 장점은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반복적인 환경 세팅도 줄여줄 수가 있고 하나로 뭉쳐있지만 각 패키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빠지고 각자가 사용하는 패키지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추구하던 각자의 역할에 집중된 작은 패키지가 됩니다. 모노레포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장점보다는 진정한 장점은 팀과의 협업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 팀에서 개발하다 보면 팀 내의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뭐 ESLint, 프린티어, 허스키 이런 훌륭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화로도 잡을 수 없는 규칙들이 되게 많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특히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 아무리 문서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규칙들을 전달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또 저장소가 나눠져 있다면 은근히 저장소별로 업무도 나눠져서 하나의 팀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팀원은 모노레포의 어느 작은 한 부분을 맡아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른 팀원들의 이슈나 PR들이 병렬로 진행되지만 한 줄로 머지되는 걸 보고 있다 보면 팀이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씩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PR에서 기획 의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코드 자체에 대한 리뷰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요. 맡은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패키지라고 할지라도 코드 규칙은 본인이 작성하는 방식이랑 통일되어 있으니까 로직에 집중된 PR 리뷰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로 은근히 적극적인 PR 리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의 관심이 올라갈수록 코드의 퀄리티도 좋아지겠죠. 모노레포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좋은 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얀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얀의 워크스페이스 기본 기능만으로도 각각 격리되고 서로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저장소가 커지면서 빌드 배포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툴을 도입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도입했더니 이건 모노레포보다 모놀렛식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다른 팀원들이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모노레포의 목적이 팀이었기 때문에 빌드 속도를 위해서 팀의 개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툴을 사용할 때 이점인 빌드의 캐싱을 이용한 속도 이 부분은 배포 프로세스 중 도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했고요. 모노레포로 묶이면서 개개인들이 맡아서 혼자 개발하던 코드들이 팀에서 다 같이 꼭 하나의 오픈소스를 만드는 것처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도메인을 하나의 개발 언어로 묶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는 특히 모노레포에 더욱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프로젝트에서도 모노레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노레포는 유행이 아닌 표준처럼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다른 툴 없이 npm이나 얀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꼭 한번 도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노레포처럼 개발하다 보면 항상 작은 단위로서의 분리와 공통된 부분의 재사용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리액트 프로젝트에서는 개발하다 보면 공유되는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쉐어드 폴더 안에 몽땅 들어가게 되는데요. 쉐어드 같은 범용적인 이름의 폴더가 아니라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쉐어드 폴더를 조금 더 잘 구분해 보고자 컴포넌트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아토믹 디자인 패턴을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 패턴을 짧게 설명드리면 가장 최소 단위인 아톰 컴포넌트, 아톰들이 모인 분자들과 서비스 코드가 모인 유기체처럼 이렇게 작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큰 컴포넌트를 만들어간다는 설명만 들어서는 아주 이상적이고 깔끔한 방법인데요. 저희는 아토믹 패턴의 기본 틀은 가져가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컴포넌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건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아토믹 디자인 패턴에서 정의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아톰은 순수 함수처럼 외부의 요소에 영향받지 않고 프롭스에 의해서만 컴포넌트의 모양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도 쉽고 모양을 쉽게 예상할 수는 있었는데요. 가장 최소 단위로 사용하기엔 애매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응형이나 테마, 다국화 같은 부분이 있겠죠. 지금 화면은 테마를 예로 든 그림입니다. 왼쪽은 프롭스를 아톰까지 전달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프로바이더로 넘겨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분명 이런 비슷한 그림을 리덕스를 도입할 때 본 것 같은데요.
아톰의 규칙이 빡빡하다 보니까 모든 컴포넌트가 서비스 코드가 있는 유기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분명히 컴포넌트를 잘 구분지어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편하라고 만들어진 패턴인데 우리가 만든 규칙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톰의 정의를 살짝 바꿨습니다. 머터리얼 UI처럼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UI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아톰이라고 기준 짓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들은 대부분 공통된 설정은 프로바이더로 일괄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프로바이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습니다. 테마는 프로바이더로 넘겨서 가지고 오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해 보이죠. 또 아토믹 패턴에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너무 UI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UI는 보여지는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UI와 관계없는 내부 로직이 더 중요한데요. 테마를 계속 예로 들어보면 브라우저의 테마 정보를 가지고 와서 리덕스 스토어에 테마 정보만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다들 훅으로 시작했다가 뭐 어떤 사람은 원자로 시작했다가 되게 다 다르죠. 아마 다른 일을 하는 컴포넌트에 끼어서 들어가거나 UI가 없는 유기체가 생길 텐데요. 딱 한 번만 사용하는데도 재사용성을 위해서 각각 다 분리해 놓는다면 그 기능만 뺐다 넣을 때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의 묶음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다가 저희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 묶었습니다. 오른쪽은 노트의 컴포넌트 폴더들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비즈니스 폴더인데요. 화면의 코드는 브라우저 테마를 가지고 와서 리코일에 넣어주는 서비스형 컴포넌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리턴되는 UI 없이 실행 코드만 있는 서비스형 컴포넌트들은 비즈니스라고 이름 짓고 모았습니다. 물론 큰 의미의 유기체에 포함되겠지만 저 폴더를 만들고 목적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많은 로직이 저 폴더에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브라우저 헤더 타이틀 변경용 컴포넌트, PWA 연결용 컴포넌트 이런 게 있겠네요. 굳이 처음부터 재사용성이 필요 없는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로직은 굳이 분리하지 않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하나로만 사용하다가 이후에 로직이 여러 곳에서 재사용된다면 그때서야 훅 등으로 분리시키는 리팩토링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컴포넌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경계에 대한 고민은 매번 하지만 의외로 팀원 대부분이 같은 폴더를 가리킬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토믹 패턴의 규칙 자체에 너무 맞추진 않았지만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이 컴포넌트 위치가 어디 들어가는 게 맞을지 컴포넌트의 목적과 재사용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충분히 아토믹 디자인 패턴의 목적에는 맞도록 구분하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토믹 디자인 패턴은 완벽한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각자의 팀에 맞는 규칙을 시작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키워드는 리코일입니다. 클로바 노트에서는 전체 아키텍처를 주도하는 상태 관리에 리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리덕스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리코일로 옮겨간 가장 큰 이유는 리액트 18의 동식성 때문입니다. 리덕스와 리덕스 관련 플러그인에 있는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고 문법도 훨씬 단순해서 낮은 러닝 커브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코일은 리액트의 동시성을 위한 렌더링 스케줄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유일한 상태 관리라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성은 이미 아시죠? 동시성은 자연스러운 서스펜스가 가장 큰 이점입니다. 간단하게 서비스에 로딩 화면을 추가한다면 로딩 화면을 띄우는 코드를 실행한 뒤에 실제 로드 작업을 시작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딩 따로, 로드 작업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로드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로딩 표시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네, 동시성을 구현하는 기술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저기 네이버 플랫폼에 심흥우님께서 2021년 데뷔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링크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왼쪽이 기본 프롭스, 중간이 리덕스, 오른쪽이 리코일입니다. 아까 아토믹 디자인 패턴 때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죠. 리덕스를 사용한다면 프롭스를 직접 내려주던 걸 디스패치하고 바뀐 스토어 값을 뿌려주는 단방향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이라서 예측하기 쉽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쉬운데 앞서 말씀드린 로딩 표시를 건너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리코일은 리덕스의 스토어가 여러 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리된 상태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폴더를 구성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있는 많은 리콜리 예제들이 폴더를 아톰즈, 셀렉터즈 이렇게 나눠서 모든 요소 하나하나 익스포트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챗 GPT에 물어봐도 똑같이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하지만 이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순해서 처음엔 쓰기 편하다가도 아톰 값이 변경이 되면 참조하고 있는 셀렉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고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게 되면 점점 복잡해져서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기 쉬웠습니다. 물론 개발하다 보면 오류는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오류를 수정하려고 디버깅을 할 때 모든 게 다 익스포트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 왜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여러 파일들을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여전히 컴포넌트는 되게 깔끔하지만 복잡함이 다른 곳에 이동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리덕스의 서브 스토어처럼 아톰과 셀렉터들을 각각의 도메인별 훅으로 묶어줬습니다. 화면과 같은 모양인데요. 리덕스의 디스패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훅에서 리턴되는 건 읽기 전용값과 그 값을 변경하기 위한 콜백 함수들 뿐입니다. 리콜 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훅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각자의 훅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아톰이 중복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참조는 최대한 피했습니다. 노트에서는 리코일을 사용하는 모든 코드가 화면의 예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직접 리코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역 훅만을 이용해서 리코일에 접근합니다. 논리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짤 때도 훨씬 더 수월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네모들은 각각 격리된 리코일 훅들입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된 딱 하나의 예외는 있었는데요. API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인증 정보는 API를 호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값이다 보니까 직접 참조돼서 사용하는 유일한 원작 값입니다. 인증용 리코일 훅 외에는 서로 간 통신을 하지 않고 격리되면서 개별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리콜 훅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리덕스처럼요. 그러면 아토믹 디자인 패턴 때 만들었던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묶인 단위 내에서 찾아내기가 쉬워서 지금까지는 큰 사이드 이펙트 없이 노트의 주요 흐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키워드들의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요약해봤는데요. 오프라인은 PWA와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 반응형은 단순 UI보다 UX를 고려한 디자인, 줌은 웹훅, RTMP를 이용한 서버, 그리고 실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방법, 모노레포는 기본 기능으로 충분한 기술보다는 팀을 위한 저장소, 아토믹 패턴은 팀에 맞는 컴포넌트 구분 규칙, 리코일은 동시성과 격리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발표가 끝나고 Q&A 시간이나 그 이후 언제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다시 대원님께서 팀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발표가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 회사에서 삽질하던 내용들 준비해서 공유하는 거고, 저희도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의 삽질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 웹팀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속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맞아, 아무리 멘토가 있어도 적응하기 어렵더라. 좋은 팀원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혹시 이런 한 아이의 입장으로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리더라면, 시니어라면 한 아이보다는 온 마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온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입장으로서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멋진 팀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저희 팀에 들어왔을 때 리더 또는 멘토만 도와주지 않고 온 마을이, 온 환경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커스하여 여러 문화가 탄생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클로바노트 웹팀은 보시는 화면에 3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효율화, 운영 효율화,
세계 최고의 기술력 지향. 어찌 보면 꼰대스럽기도 하고 되게 상업스럽기도 한데요. 저희는 비영리 집단도 아니고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철학을 인간스럽게 해석하며 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매주 스크럼을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애자일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미 스크럼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스크럼은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스크럼이 대다수였고, 원래는 스크럼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만 하며 살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즐기며 사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스크럼에 감성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뭐가 관심이 많은지, 요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즐거움은 없는지, 분명히 이렇게 해도 말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데요. 하지만 저부터 하나씩 고민거리를 얘기하면서 취미생활도 공유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점점 친해지면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마음 편히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팀이 줌을 이용해서 감성 스크럼을 진행했던 건데요. 이 사람이 외형적인지 내향적인지, MBTI는 뭔지, 뭘 좋아하는지, 개발 이외에 뭐가 관심이 많은지 팀원 모두가 그 사람이 공개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후에 업무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감성 스크럼은 개발을, 앞서 드린 개발 효율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저희 팀의 문화입니다. 스크럼이 잘 도움이 안 되시는 조직에서는 한 번쯤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여 감성 스크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코드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성 스크럼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도를 인지한 상황에서 코드 리뷰를 진행합니다. 만약 초반에 코드 리뷰를 하게 된다면 코멘트가 조심스러워지고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망설여지고 그럴 겁니다. 반대로 초면에 코드 리뷰를 받게 된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반감도 들게 되겠죠. 그러면 코드 리뷰가 많이 취약해집니다. 저희 팀은 스펠링 한 글자, 타입 하나 꼼꼼히 리뷰해 줍니다. 하지만 전혀 상처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개발 효율화를 위한 행동이고, 이미 감성 스크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센 캐릭터인지 약한 캐릭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코멘트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컨버세이션이 103개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정도로 저희가 피어 리뷰를 편하게 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코멘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간단한 코멘트이지만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면서 좀 더 나은 코드로, 정답은 없습니다. 나은 코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스크럼을 보셨듯이 저희는 일본 개발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못하니까요. 영어를 사용해서 그런지 의도와 상관없이 글로 공격하는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드 리뷰가 개발도 효율적으로 하고 좋은 코멘트가 운영 효율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운영 효율화에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럼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기존 프로젝트, 기존 코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할 때 저희 팀의 개발 철학인 개발 효율화와 운영 효율화를 집중해서 개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개발하고 나갔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코드가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코드 리뷰에 네이밍을 좀 더 읽기 편하게, 아니면 네임을 읽기 편하지만 이 코드가 도저히 무슨 로직인지를 모를 때 그
코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키 주소나 여러 가지 주소를 같이 첨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는 2주 단위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스프린트 시작 전에 이게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스프린트 시작 전에 제가 팀원들과 업무를 조율합니다. 우선 이번 2주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세요? 아니면 저는 이 일이 꼭 우리 팀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로 목표를 정하고 저는 이슈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팀원이 목표를 토대로 이슈를 생성하고 직접 개발하며 기획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팀원분들에게 한번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팀원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 서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팀원들 스스로 목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해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팀원들 자체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둘째, 미달성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업무들이 남아 있어도 질책받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좋았다. 분명히 질책을 할 수 있었겠죠, 누군가는. 근데 질책이 개발 효율화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안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피드백은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성 스크럼, 원온원 미팅, 팀 플레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클로바도트 많은 사랑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겁게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